이틀 연속 6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방역당국은 다음 주엔 매일 900명 이상 확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단계 격상 기준을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 울산에 있는 요양병원에선 이틀 동안 92명이 확진됐습니다. 한 미군 기지에선 마스크도 거의 쓰지 않고 많은 사람이 모여 살사 댄스 파티를 연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공수처가 출범하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속에 정작 검찰 개혁이 길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약 4천 명은 검찰 독립은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된다며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슈 체커와 분석합니다. 울산의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2명이 3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CTV에는 아이를 때리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20여 차례의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중국의 이른바 짝퉁 산업은 QR코드와 모바일 메신저로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중국 당국의 단속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국 짝퉁이 거래되는 도매 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카페 안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음식점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실내 영업을 시작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자칫 방역망이 무너질 수 있어 보입니다. 현장의 모습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주말이라 검사 숫자가 줄었는데도 새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615명입니다. 이틀째 600명을 넘겼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의 기준도 채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전시 상황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태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을 비롯해 수도권의 확산 상황을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이태원 등에 있는 홀덤펍입니다.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다녀간 A씨가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렇게 지난달 30일부터 나흘 동안 4곳이나 다녔습니다. 지난 2일 증상이 있었지만 확진 전날까지 술집을 갔습니다. 술집 5곳에서 지금까지 1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여럿이 모여 앉아 술을 마시고 카드게임을 하다가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에도 인천의 홀덤펍에서 19명이 확진됐습니다. 인천시는 홀덤펍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만 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사우나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지난 3일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모두 27명이나 확진됐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이비인후과에서도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만 231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이 최대 위기라며 이번 주에만 많으면 매일 75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정부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이 멈춰서는 3단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4시간쯤 뒤부터 시작되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에서 확산을 막아내는 게 먼저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짧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9시가 되려면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네, 홍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닌데요. 제가 지금 홍대 중심가에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점에서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서 술을 먹기도 하고 음식점도 간판에 불을 킨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밤 9시를 앞두고 사람들이 몰린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네, 이 기자의 말처럼 지금은 사실 어디든지 모이면 위험한 때입니다. 특히 이런 확산세라면 3단계로 가는 것도 피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네, 2.5단계라고 하니까 이 전체 5단계 중에 중간 단계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다음 단계는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일상이 멈추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3단계가 되면 10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직장은 재택근무, 학교는 원격 수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일상이 완전히 멈추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2.5단계 그리고 앞으로 3주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역학조사에 군인과 경찰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방역당국도 검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침으로 하는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수도권의 2.5단계는 당장 이제 4시간 뒤부터입니다. 그동안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어떤 겁니까? 네, 우선 방문 판매 등 홍보관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 연습장과 헬스장 등 실내 체육관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 대형마트와 영화관 그리고 오락실도 밤 9시면은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지하철도 버스처럼 내일부터는 밤 9시부터는 운행을 30% 줄이게 되는데요. 은행도 오전 30분, 오후 30분에서 1시간 영업을 일찍 끝내게 됩니다. 네. 방역과 경제 사실 계속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길어지면 자영업자들도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확산세를 막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얘기도 들어봤습니까? 네, 올해는 특히 연말 연시 특수가 사라져서 더 어렵습니다. 제가 미리 좀 나와서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예. 원래는 사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하루에 한 4개, 5개 그렇게 팔 때도 있어요. 월세도 많이 지금 2달 밀려갖고 지금 많이 힘들어요. 네. 방역당국은 이번 2.5단계 조치로 수도권에서만 영업장 60만 곳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수도권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이 지금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울산의 요양병원에선 이틀간 무려 9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남 청양의 경로당에선 순식간에 1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함께 먹은 밥 한 끼가 문제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환자들을 싣고 나옵니다. 침대 위로 옮기고 플라스틱 주머니를 씌웁니다. 코로나19에 걸린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울산 한 요양병원에서 오늘 하루만 53명이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확진된 환자와 직원은 모두 92명,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마스크를 꼼꼼히 쓴 의료진과 요양보호사도 감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감염자 16명은 요양보호사였습니다. 환자들을 씻기고 먹이는 요양보호사가 걸리자 마스크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방역당국도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목욕을 시켜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밥을 먹여줘야 되고 뭐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밀접 접촉이 계속 일어났으니까. 문제는 더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병원 직원들은 매일 출퇴근했습니다. 이들 확진자는 23명입니다. 병원 밖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남은 겁니다. 울산시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동안 2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충남 청양의 한 마을에서도 주민 13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읍내 미용실 주인이 발원지였습니다. 미용실을 다녀온 주민과 함께 먹은 밥 한 끼가 문제였습니다. 당국이 마을회관에서 밥을 먹은 35명을 조사했더니 11명이 확진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을 주민 전체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코로나19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검찰개혁의 동력을 오히려 떨어뜨린 측면이 있습니다. JTBC는 추 장관이 촉발한 검찰총장의 거취 논란과 관계없이 촛불 민심이 요구했던 검찰개혁에 다시 주목합니다. 독립성을 보장받는 검찰이 권한을 자신들과 강자를 위해 쓰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서도록 하는 방안, 저희는 그런 개혁을 어떻게 이룰지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해 혼란스러운 정국이란 표현을 쓰면서 사과했습니다. 먼저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우선 오늘 문 대통령의 사과 발언부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문 대통령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쳐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검찰개혁이란 본질은 뒷전이 되고 정치 싸움만 남았다는 비판이 커졌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인사권자이자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사과한 겁니다. 네, 그러면 추 장관이나 윤 총장 둘 중 한쪽으로 힘을 싣거나 한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네, 오늘 문 대통령은 이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본질과 대의, 그걸 상기시키려고 한 걸로 풀이됩니다.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지난 과정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만큼 관련법을 국회에서 마저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오늘 민주당이 처리하려던 공수처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을 계속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영향을 끼친 게 첫째는 부동산 정책이고 둘째는 이른바 추윤 갈등이란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그래서 자칫 공수처법 개정에도 동력을 잃을까 우려한 문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모레는 공수처법 개정 그리고 다음 날인 10일에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일정과 오늘 사과와의 관련성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문 대통령은 오늘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마지막 진통이 되길 바란다는 표현도 썼는데요. 이걸 놓고 공수처법 처리 일정뿐 아니라 인사 문제와도 결부해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의 거취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우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정이 나오고 공수처법 개정까지 다 끝나고 나면 추 장관 교체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선 오늘 정세균 총리도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 여러 재반 상황을 논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재반 상황에는 인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징계위원회 시간이 확정됐습니다. 사흘 뒤인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의 명단과 감찰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법무부에 거듭 요구했습니다. 또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서 검사징계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내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 부각시켰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회 일정에 대한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윤 총장이 직접 참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참석 대상인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징계위원 명단도 법무부에 거듭 요구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지난주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헌법재판소에 추가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에 준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징계위에서 의결하는 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네, 이슈체커이자 법조팀장인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오대영 기자. 먼저 오늘 문 대통령이 지금의 혼란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최근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이 가려지는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은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큽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보로 인해서 검찰개혁의 길을 벗어난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검찰개혁이란 본질이 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네,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 검찰개혁이 동일한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견제 없이 사용한 것을 그런 관행을 한번 깨보자라는 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추미애 장관을 향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부로서는 좀 뼈아플 수가 있겠네요. 네, 검찰이 정치 권력과 공생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 키워온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를 완전히 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권 하에 있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통제 시스템을 시민들이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입니다. 물론 그 독립된 권한을 검찰이 스스로를 위해서 쓴다. 이 역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사회에서 본질인 검찰개혁으로 돌아가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천주교계에서도 그런 본질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희 박지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멀쩡한 인생을 망치게 하는가 하면 가진 사람들의 죄는 남몰래 가려주고 치워주었던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들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3,951명이 이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검찰 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을 향해 권한을 남용해 불러일으켰던 비극의 역사라고도 했습니다. 수사든 기소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고도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무제한의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없애야 검찰 개혁이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될 것입니다. 검찰은 새로 태어나는 진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천주교뿐 아닙니다. 개신교와 불교 등 종교계 100인도 지난 1일 검찰 개혁이라는 수건을 해결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는 현 상황을 비정상적이라 규정하고 그 사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확보라는 주요 과제는 갈 길을 잃어버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오늘 전국 법관 대표 회의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만든 판사 사찰 논란 문건을 놓고 판사들이 어떤 입장을 낼지가 주목됐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회의가 열린 사법연수원에 신아람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 기자, 낮에 해당 문건을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한다는 소식까지는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 안건으로는 올라갔는데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아서 최종 통과가 안 됐습니다.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이란 제목으로 판사 사찰 논란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안건이 통과되면 법관 대표 회의에 공식 의견이 되는 건데 수정안이 3개에서 4개까지 나왔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결론을 떠나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법관 대표 125명 중에 120명이 참석했는데 대부분 각자의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출석했습니다. 네, 회의 중에는 어떤 토론이 오갔는지 좀 더 취재된 게 있습니까? 찬성 쪽에서는 법관 정보를 수집한 주체, 즉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지금의 수사정보 담당관실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무리하게 법관 리스트를 쓴 것처럼 재판 절차와 관련 없이 다른 절차에서 수집한 비공개 자료를 다룬 점에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보면 문건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평가한 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신중론이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해당 재판의 독립성을 위해서 법관 대표 차원에서의 입장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만큼 법관 회의 측은 찬성과 반대 인원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 측은 법관들의 찬성 입장과 신중론을 강조하며 징계를 내려야 할 근거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윤 총장 측에선 안건이 부결된 점을 들면서 징계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검찰개혁은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입니다. 그런데 정부 4년 차에 들면서 되레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JTBC에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촛불 민심은 1순위로 검찰개혁을 꼽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많은 힘을 쏟은 거 사실입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초기에 어젠더를 만드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초반부터 검찰 개혁을 더 밀어붙였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초기에도 검찰 개혁은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다만 그에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적폐 수사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정부 초기에 적폐 수사를 하는 주체들이 주로 검찰의 특수부 검사들이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혁의 주체가 되었던 셈입니다. 네. 사실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도 관행을 깨고 중앙지검장으로 승진을 했고 이후에는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네, 그런 인사도 적폐 청산에 더 힘을 싣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승진을 한 것이고 그러다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특수부 검사들이 이른바 개혁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현 정부가 바꾸게 됩니다. 물론 특수부 검사들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과도하게 수사를 했다라는 비판도 여기에 한 몫을 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어쨌든 사람에 의존해서 검찰 개혁의 핵심인 대상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꼬여버린 형국이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현 정부가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수처법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미흡하다는 반발이 있긴 합니다. 경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됩니다. 첫 발을 떼게 되죠. 그리고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많이 마련됐습니다. 별건 수사 우리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별건 수사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행위 이것도 규정으로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성과들이 제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검찰 개혁의 동력을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젠더가 그래서 지금부터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마지막 진통이 되길 바란다라고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도 그런 일환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에서 검찰개혁의 본질, 돌아가자는 목소리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 촉구의 목소리들을 잘 들어서 다시 한번 본질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미 제도화된 개혁안들은요? 네. 제도화된 건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나씩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 법조팀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혁안 중에서 제안이 나왔는데 이게 아직 제대로 안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판사 사찰 논란 문건을 만든 곳이 바로 현재 이름으로는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 조직 없애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려를 낳는 그런 조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된 것들을 바로바로 제도화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것도 급선무고요. 저희 팀도 검찰개혁이라는 본질 가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취재하겠습니다. 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아직 할 일들이 남아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로 정리가 되겠네요. 네. 이슈체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검찰개혁의 한 축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도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 밤샘 농성을 한다면서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민주당이 여러 차례 예고한 대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습니다. 야당의 시간 끌기에는 더는 끌려다니지 않고 정기국회 마지막인 내일 모레죠. 9일 안에는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를 막기 위해서 오늘 의원들을 총소집을 했습니다. 잠시 뒤인 저녁 8시부터 지금 이곳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재는 의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오전 오후 법사위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였고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밤샘 농성도 예고를 했는데 이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조직 폭력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부는 조직 폭력 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최수연 기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들고 있으면 잠시 그것을 좀 비춰주실까요? 지금 잠시 화면을 좀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8시부터 시작이라서 네, 지금 현재 저녁 긴급 의총을 위해서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직은 한산한데 이제 모인다는 얘기군요. 네, 그런데 박병사 지금 많이 들어가서요. 예. 그런데 박병사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고 두 정당의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는데도 진전이 없었던 겁니까? 네, 사실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 처리에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5.18 특별법을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의결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다시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표결에 들어가면 국민의힘이 저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우선 꺼내든 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인데요. 일종의 지연 전술입니다. 국회법상 이 안건조정위로 법안을 넘기면 여야 합의로 위원을 다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내일 오전 9시에 이 안건조정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길어야 한나절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국회법상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 안건조정위를 사실상 종료를 하고요. 법사위 전체 회의로 넘길 수가 있는데 민주당이 범여권과 이 숫자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일 오후에는 법사위에서 처리를 하고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면 필리버스터 가능성은요? 네, 필리버스터도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의석수에 밀려 쉽지는 않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더라도 180석이 동의하면 24시간 만에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무위에서도 여당이 단독으로 금융그룹 감독 법안 공청회를 열면서 국민의힘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원천 무효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3법도 직권 상정할 거냐고 반발을 한 건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합법적 의사방해인 필리버스터도 쉽지가 않다는 얘기군요.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네, 다시 코로나 소식입니다. 사흘 전에 주한미군 기지 안에서 라틴 댄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십 명이 가까이 붙어서 춤을 추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거기에 확진자가 있었고 밖으로 나온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하지만 주한미군 기지는 치외 법권 지역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넓은 홀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짝을 지어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돕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마스크는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 밤 한 주한미군 기지 안에서 열린 살사 동호회의 모습입니다.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소셜미디어에 영상과 사진을 올리며 알려졌습니다. 많게는 6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나오던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은 2.5단계, 전국 나머지 지역은 2단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공여받아 사용하지만 우리의 법률과 사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역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해당 기지 측에 입장을 물었습니다. 미군 기지 측은 행사 장소를 폐쇄하고 당분간 방역 조치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JTBC에 알려왔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학원도 문을 닫습니다. 거리두기는 2.5단계지만 학원 특성상 많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내린 겁니다. 다른 데로 몰리진 않을지 또 다른 문제는 없을지 윤재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숙제가 쌓여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강사는 온라인 강의를 준비합니다. 내일부터 모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마 했죠. 이렇게까지 될 줄은 예상을 못했고 이제 너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진짜 엄청 급박한 기간이어서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는 걸 최대한 줄이란 취지입니다. 가까운 PC방입니다.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꽤 오는데 아직도 꽤 많아요. 코로나 전보다 아닌데 꽤 많아요.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도 밤 9시까지는 운영합니다. 도서관 살짝 많이 가는 거예요. 학원은 가거나 PC방은 좀 가는 것 같고 롯데월드 가고 싶은데. 다른 곳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학부모들도 고민이 커졌습니다. 원격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나른해지고 정말 별의별 편법을 써서 분명히 할 거라고요. 과외를 하고 학력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돌봄 공백도 문제입니다. 행복인 거죠. 일을 출근을 안 할 수도 없는데 혼자 집에 있게 해야 되는데.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원에만 3단계 조치를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집단 대응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네,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자 군과 경찰 인력을 현장 역학조사에 투입하고 또 진단 검사를 보다 빨리 하는 방법을 정부가 내놓고 있기도 한데요. 전문가와 짧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정재훈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학생들이 낮에 학원 문을 닫으니까 뭐 도서관이나 스터디룸으로 간다. 그래서 좀 핀셋 방역이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신뢰감 있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지금 정부의 방역 조치를 보면 자영업자나 경제 상황을 감안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점점 늦게 늦추면서 핀셋 방역을 추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커피숍에서 커피만 먹는 거는 왜 안 되는데 커피랑 식사를 같이 하는 건 왜 가능하며 복싱장은 문을 닫는데 킥복싱장은 왜 문을 여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방역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모든 상황에 맞는 모든 지침을 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역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빨리 올려서 천천히 낮추는 것이 지금처럼 천천히 핀셋 방역을 추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회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잘 느끼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새로 나온 대책 중에 눈에 띄는 게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한다는 건데요. 요양시설하고 응급실부터 한다는 건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검사는 PCR 검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검사가 나온 데까지 길게는 6시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신속항원 검사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되면 검사도 편리해지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도 짧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검사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신속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영역이 별도로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급격하게 감염병이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선제적인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한정적으로 굉장히 잘 쓸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게 PCR 검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지금 시급한 게 병상이 부족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중환자 병상 중에서 환자가 바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45개가 전부라고 해서요. 그 중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을 어떻게 해야 좀 빨리 확보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시는 것처럼 중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인공호흡기라든지 체외순환기 같은 다양한 시설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2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들이 지금 코로나 환자, 특히 중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를 좀 적게 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그 여력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고요. 하나는 오늘 전문학회에서 주장하셨듯이 큰 컨벤션 센터에서 중환자만 진료할 수 있는 거점 진료 센터를 만드는 것도 전향적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좀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의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불과 닷새 동안 확진자가 100만 명이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안 쓰고 큰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측근인 줄리아니 변호사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코로나19 TF의 데버라 버크스 조정관이 일부러 마스크를 쓰고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This is not just the worst public health event. This is the worst event that this country will face. 닷새 동안 미국에선 확진자가 100만 명 늘었습니다. 이 기간 하루 확진자 수는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 사망자는 2,000명을 넘었습니다. 버크스 조정관은 작심하고 백악관도 비판했습니다. Paring back that masks don't work. Parroting back that we should work towards herd immunity. Our job is to constantly say those are myths. They are wrong.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노마스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상원의원 결선 투표를 앞둔 조지아주 지원 유세에서 대통령도 청중 대부분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9.11 테러를 수습하며 한때 최고의 시장이란 평가도 받았지만 최근 선거 불복 소송을 이끌며 이미지를 구겼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회견 중 염색약이 흘러내리거나 청문회에서 방귀를 뀐 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송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무시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결국 중요한 순간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내일 백신 관련 현황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백신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알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곧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나라들에선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을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영국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이 막 도착했습니다.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로 보관돼 온 겁니다. 드라이아이스를 걷어내고 조심스레 꺼낸 백신은 냉동고로 들어갑니다. And we are amongst the first in the country to actually receive the vaccine and therefore the first in the world is just amazing. I'm so proud. 전국 50개 병원, 80세 이상 노인이 먼저 백신을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응답자 비율도 35%에 달합니다. 백신 안전성 여부를 둘러싼 불안감 때문입니다. 90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부부도 접종할 것이란 얘기까지 거론되는 배경입니다. 이르면 나흘 뒤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미국에서도 논란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 맞을 의사가 있는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efinitely, we're looking forward to being able to take a shot. Since the process was rushed, I just don't trust it yet. I will take it regardless. I think it's something that, we all been waiting for, and I'm all for it. Again, I would have to review what the vaccine is. 지금으로선 미국인 10명 중 4명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집값과 전세난으로 힘든 상황에서 마치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를 쓰면서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비싼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아버지에게 30년간 빌렸다 혹은 오촌 친척에게 빌렸다고 발뺌하기도 했지만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거짓이었습니다. 올해 부동산 탈세로 걸려서 세금을 다시 물게 된 사람은 1,500명이 넘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회사원 A씨는 비싼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아버지에게 30년간 갚기로 하고 수억 원을 빌렸다고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이 별로 없는 A씨가 돈을 갚는 건 어렵다고 봤습니다. 더 조사를 해봤더니 아버지에게 썼다고 한 차용증도 없었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재산을 물려준 편법 증여였던 겁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변호사 B씨. 신고한 소득이 많지 않은데도 비싼 아파트를 샀습니다. 국세청이 탈세를 의심하자 B씨는 오촌 친척으로부터 수억 원을 빌렸다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조사 결과 B씨의 아버지 돈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탈세로 1,543명으로부터 1,20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편법 증여나 법인 자금 유용 같은 부동산 탈세가 늘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미성년자나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점을 고려해 부산, 대구 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사를 더 넓게 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상당수가 편법적인 증여를 통해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 체계를 갖추고 이제 철저하게 그에 대한 처벌을 해야. JTBC 서영지입니다. 집값 문제와 전세난을 놓고 마땅한 해법이 잘 안 보이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내놓았던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세는 최대 6년을 보장하자거나 땅과 건물을 정부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반값 아파트를 짓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를 두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표적인 공공주택 공급론자로 꼽히는 변창흠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꺼낸 얘기는 역시 공급이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기존에 비해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진행할 거다. 변창흠 후보자는 그간 교수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거치며 주택 정책에 대한 자신의 해법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부가 토지를
집주인은 건물을 갖는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2012년 내놓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는 땅 주인이 공공기관인 LH입니다. 건물값만 내면 입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집값 부담이 덜한 토지 임대부 주택을 많이 지으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게 변창흠 후보자의 생각입니다. 변 후보자는 또 다른 공급 대책으로 환매 조건부 주택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을 공공기관과 나눠 갖는 조건으로 싸게 입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둘 다 싱가포르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킨 비결로도 꼽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보다 내 집 마련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강남의 토지 임대부 아파트도 값은 쌌지만 경쟁률은 3.8대 1로 주변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훨씬 낮았다는 것입니다. 주택으로서의 그 개념이 이용의 개념으로 바뀔 때에는 이게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소유의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변 후보자는 또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4년으로 늘린 전세 보장 기간을 2년 더 늘려 6년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임대 기간을 늘리는 변 후보자의 주장에 찬성한다면서 신규 전세에 대한 상한제 적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4년으로 늘린 임대차 보호법만으로도 혼란이 있는데 6년으로 확대하면 전세난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3살짜리 아이에게 물을 먹입니다. 한 번에 무려 7컵을 먹게 합니다. 아이는 결국 물을 토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학대 정황은 CCTV에 고스란히 남았고 원장과 교사들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3살 A군을 밥상 앞에 앉힙니다. 냉장고에 물통을 꺼내 컵에 물을 따르자 A군이 마시기 시작합니다. 교사는 옆에서 이걸 지켜봅니다. A군이 거부하자 억지로 먹이는 듯합니다. 12분간 무려 7컵입니다. 결국 A군이 물을 토해냅니다. 울면서 경련까지 일으킵니다. 바닥에 보시면 물 보이세요? 소변이 밖으로 새서.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교사 2명이 A군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A군을 교실 구석에 몰아 책장으로 가두고 1시간 넘게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먹는 간식도 안 줬습니다. 매트를 억지로 잡아 빼면서 다치기도 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엔 22차례 학대가 적혔습니다. 하지만 아이 부모는 중요한 사실이 빠졌다고 말합니다. 몸에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 엄마 물을 먹으면 배가 아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함에 있어서.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한 것만 범죄 사실에서 빠진 겁니다. 이 화면은 A군 엄마가 법원에 CCTV를 요청해서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학대로 보기 애매해 혐의에서 뺐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을 한 번 더 보고요. 검토를 해가지고 수사를 새로 일단은 진행을 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한 명은 원장이 쌍둥이를 맡겨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취재진에겐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한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모레 선고할 계획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은 여성에게 아이를 낳거나 결혼을 하면 병이 낫는다고 말하고 또 감기에 걸려서 찾아갔더니 살인아빼라고 얘기한 의사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33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96% 넘게 병원에서 불쾌함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시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 A씨. 올해 초 병원을 찾았다 불쾌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제 열이 많이 난다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성관계 한 게 언제냐 이러시더라고요. 좀 말하기가 당황스러워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가슴 쪽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허리 밑에 이렇게 사타구니 있는데 그쪽도 봐야 된다고 손을 넣으셨거든요. A씨처럼 폭력적인 상황을 경험한 여성은 얼마나 될까?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여성 330명을 상대로 의료 경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 응답자 중 96.7%가 불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무례한 언행이 1위, 의료진의 진지하지 않은 태도가 2위, 불필요한 질문이 3위, 불쾌한 신체 접촉 순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성차별적 발언이 많습니다.
감기에 걸려 찾아갔더니 살이나 빼라고 하거나 생리가 멈춘 환자에게 살찐 게 원인이라며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줌마라고 부르거나 오빠가 약을 처방해주겠다며 희롱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애를 낳거나 결혼을 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등의 차별적 발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평등한 진료 문화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높고. JTBC 김태형입니다. 40대 남성이 해외에서 요트를 타고 들어오면서 권총을 몰래 갖고 왔는데 당국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이 권총으로 지인을 위협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다른 범죄로 지명수배 중이었습니다. 해경도 세관도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돛이 부서진 요트 한 척이 항구에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 새벽 화물선과 부딪힌 요트입니다. 46살 A씨는 크로아티아에서 요트를 사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해경은 해양사고로 보고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코로나19 검사 후 사라졌습니다. 세종시로 간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언니를 권총으로 위협하며 살해하려 했습니다. 뒤늦게 자수했지만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총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자체가 살인의 실행이 척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출입국 관리도 구멍이었습니다. 구조에 주력한 해경은 A씨의 지명수배 사실을 몰랐습니다. 세관은 A씨가 배에서 빼낼 물건이 없다는 말만 믿었습니다. 사고 선박이라 증거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배를 검색하지 않은 겁니다. 검역소는 A씨와 배의 위생 상태만 점검했습니다. 출입국 기관들 모두 숨겨둔 권총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불리하게 가지고 직원들의 상주를 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해경 등 관계기관들은 뒤늦게 보안 대책을 강화하기로 하고 협의에 나섰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자신이 좋아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에게 1억 3천만 원을 후원한 사건 지난달에 보도해드렸습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과 친해지고 싶어하는 어린 아이들의 심리를 악용했던 겁니다. 심지어 따로 만나자고 한 뒤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지난 8월에는 초등학생이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1억 3,7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진행자에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다가 회장님 되시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굉장히 아이를 우쭐하게끔 만든 거죠. 초등학생들에게 인터넷 방송은 더 이상 낯선 문화가 아닙니다. 저보다 동생인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아이패드. 가입이 쉽습니다. 한 사이트는 14살 미만의 가입을 막아놨지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곳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도 접근이 자유롭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독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그 플랫폼 사업자들은 언제든지 이런 곳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아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뭔가 그런 범죄 바로 경찰에 보고를 해서 신고를. JTBC 이혜원입니다. 다들 라면이라도 팔아보자. 떡볶이를 팔면 홀 영업이 가능할까요? 카페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장 안에서 음료를 팔 수 없다면서 하소연하는 건데 저희 취재진이 카페들을 돌아봤더니 음료만 마셔도 자리를 내주거나 공짜로 음식을 더 주기도 했습니다. 또 매장 영업을 중단했던 곳들도 식사 메뉴를 만들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홍지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카페 홍보입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가보자는 댓글이 달리고 저희 음식점이라서 커피도 되고 음식 되고 다 가능합니다. 커피만 시켜도 되고요. 네네네네. 취재진도 직접 가봤습니다. 정말 음료만 시켜도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1시 38분입니다. 이용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커피와 케이크를 시켜놓고 마스크 없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럿이 모여 술도 마십니다.
카페 측은 원래 음식도 같이 팔았으니 매장에서 내보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감염 예방을 위해 지킬 건 지킨다고 말합니다. 다른 카페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샐러드가 나옵니다. 샐러드가 주시는 거예요? 안 시켰는데. 이게 샐러드가 있어야 돼요? 커피값만 내면 됩니다. 돈 나가는 거 아니죠? 이곳에는 손님 10여 명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대부분 쓰지 않았습니다. 카페 측은 보건소에 물어봐 샐러드 지침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옆에랑 다 그냥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길래 아마 사장님께서 보건소에 막 전화해보시더니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 측은 직접 카페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알고 있었던 게 전혀 없다는 거네요? 보여주고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뭐 음료시키실 때 조금 그렇게 제공한다는 것 자체는 몰랐고요. 이상한 테이크아웃도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 드시는 건 아니고 왜냐면 그냥 식당에 연결되어 커피를 시켜서 통로로 연결된 옆에 음식점으로 가도록 안내합니다. 직원이 음료를 배달해줍니다. 음식점엔 식사하는 사람과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테이블 4개 중 1개꼴로 카페 손님입니다. 같은 이제 가족이 되면 내가 자기가 다른 거 테이크아웃 같은 테이크아웃이라도 포토코스가 이제 무료로 많이 먹어요. 상황을 설명하는 사장 앞에서 직원들이 계속 음식점에서 커피를 마시라고 알려줍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식당과 카페, 빵집 모두 음료를 팔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주로 식사를 하면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지만 마실 것만 줄 수는 없다고 정리한 상황입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매장 영업을 멈춘 카페들은 억울합니다. 모호한 지침 때문이란 겁니다. 음료를 딱 마시는 그 사진을 딱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그거를 첨부해서 2번이나 사실 신고를 했어요. 근데 아무런 사실 조치가 없어요. 지금도 계속 정상 영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영업 안 한 사람은 바보인 거잖아요. 음식을 공짜로 주며 영업하는 이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겠죠? 코로나 때문에 계속 타격이 크셨으니까. 버티지 못하고 결국 식사 메뉴를 만들어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 디저트와 빵을 파는 곳인데 최근 새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네, 브런치 메뉴는 식사로 돼서 드시고 가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 나무단이 포장해드려요.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일단 자리에는 놔야 한다고 말합니다. 샐러드 한 그릇, 맥주 한 잔을 자리에 놓으면 매장에 앉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카페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영업에 나서자는 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카페 자영업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식을 팔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내 영업, 자칫 방역의 둑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난 7월에도 경기도의 한 카페에서 이용객끼리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를 옮기면서 관련 확진자가 70명에 이른 적이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홍지웅입니다. 한 걸음 더 친절하게 뉴스룸이 새롭게 선보이는 김소연의 백브리핑 첫 인사를 드립니다. 백그라운드 브리핑, 공식 브리핑 후에 마이크 끄고 편하게 속내 털어놓는 브리핑인데요. 이름 그대로 쉽고 친절하게 백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 복도 배틀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 복도에서 있었던 일 살짝 알려드리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방에 들어가려다 공수처법 개정에 반대하며 농성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마주쳤습니다. 내 팔자 이게 뭐고 이게 나이 60넘어서 우리 같이 시작한 동지인데 아이고 선배님 서로 합의해서 한다는데 여기에서 동지요, 선배. 두 사람 나이는 달라서 김 의원이 서울대 선배이긴 하지만 2004년 17대 국회부터 시작한 등원 동기라 훈훈하게 대화가 시작된 건데요. 사실 오늘 상황이 이런 덕담 주고받을 상황은 아니었죠. 김 의원이 바닥에서 일어서면서 살살 언성이 높아집니다. 경찰청법에 대해서는 그건
상미에서 합의해서 올라왔잖아요. 합의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공수처도 합의하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합의하고 있는데 여기다 처리해보니까 합의가 되겠나? 이 장사 처음에 아니 하나. 법은 법이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다 두 사람 웃으면서 대화를 마무리 짓긴 했는데요. 윤호중 위원장 인품이 훌륭하신 분인데 요즘 조금 이게 제가 헷갈려. 아니 김 선배님이 어디 울산 갔다 오셔서 그래. 계속 옆에 있었어요 좀. 자기가 날 쫓아냈잖아. 어딜 쫓아? 아이고 예. 네, 이게 무슨 얘기냐? 김 의원이 인품이 의심스럽다 이러니까 윤 위원장이 울산시장 하느라 국회 비어서 요즘 국회 잘 모르시나 봐요. 이렇게 응수를 한 겁니다. 그러자 또 김 의원이 원래 법사위는 야당 몫이었고 국민의힘이 법사위 가져왔으면 내가 위원장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 당신이 앉아있네. 이렇게 화를 돋운 겁니다. 여기에 윤 위원장의 대답, 무슨 소리래? 이거였던 겁니다. 역시 말의 고수인 정치인의 말, 웃으면서 한다고 다 덕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은 입이 얼굴에게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만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집안 싸움이 갈수록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요. 일단 김 위원장의 사과 의지 이렇게 확고합니다. 아니 그건 뭐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할 테니까 그건 뭐 너무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김 위원장이 맞선 의원들 중에 두 가지 점에서 유독 눈길을 끈 의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김 위원장을 향해 문재인 정권의 탄생부터 사과해야 맞지 않냐 이러면서 김 위원장이 2016년 총선 때 민주당을 이끌었던 걸 독하게 비판해서고요. 두 번째 이유, 이 주장을 한 게 다름 아닌 당의 원내대변인 배현진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입인 대변인이 당의 얼굴,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개인 이력까지 들어서 공격한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 의원 평소에도 이렇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나서 바로 뒤에 정위치를 하곤 했죠. 이게 전체 당 대변인이 아니라 원내대변인이라서 원내대표를 수행하는 건데요. 마침 대구가 지역구인 주 원내대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 구상에 우려를 표시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배 원내대변인의 비판에 혹시 주 원내대표의 뜻도 반영된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당내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백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여성 노동자들은 원하면 한 달에 한 번 생리휴가를 쓸 수 있죠. 그런데 막상 휴가를 내려 했더니 생리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 하고 또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결근 처리하겠다고 하는 상사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콜센터 노동자 A씨는 지난 10월 생리통이 심해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생리통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당일 저희 팀의 근태 사고이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A씨는 결국 진료 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B씨는 지난달 생리휴가를 쓰려다 결근 처리가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리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휴가계를 써야 되는데 결근계를 주니까 쓰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근무를 빼먹은 걸로 처리되면 평가 점수도 깎입니다. 과연 우리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항의가 잇따르자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당일 출근 전까지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다만 A씨의 경우 회사에는 휴가원 말고 다른 서류를 받는 규정은 없는데 해당 팀장이 착각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B씨가 결근 처리가 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상담사들은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도 생리휴가가 있는지, 그것을 사용할 수는 있는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대다수가 모르고 있습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0월 승무원들이 요청한 130여 차례의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치른 수능 관련해서는 대전에서도 수능 시험이 끝나면 울리는 종이 원래보다 일찍 울렸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에서 같은 일을 겪었던 수험생들은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구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종이 3분 일찍 울렸습니다. 4교시 선택 과목 시간 4시 울려야 하는 종이 3시 57분에 울린 겁니다. 같은 시간 서울 강서구의 수능 시험장에선 2분 먼저 종료종이 울렸습니다. 두 시험장 모두 답안지를 다시 나눠준 뒤 추가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당황해했습니다. 답안지에 답을 제대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과목에 영향을 끼쳤다고도 말합니다. 2선택 시험을 보는데 1선택 본 시험이 이제 계속 생각이 나니까 2선택에도 집중이 전혀 안 되고. 항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험생을 구제해달라는 학부모의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남았다고 했지만 그대로 시험지를 걷어갔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에 여러 번 연락했지만 제대로 된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소송 등 단체 행동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청은 실수를 한 관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구제 방안을 따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2달 전이었죠. 33층 건물 전체로 불이 번져서 주민들이 대피했던 울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화재 원인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앞서 JTBC는 3층 야외 테라스에서 불씨가 타오르는 영상을 소방당국에 제공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불이 3층에서 누군가의 실수로 시작됐지만 CCTV 사각지대라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0대 여학생이 강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경찰인데요. 경찰이 나오라고 말을 건네는 순간 학생은 강으로 뛰어들었고 경찰은 밖에서 발을 구릅니다. 결국 학생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중국 전역에서는 경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수영을 못했기 때문이란 경찰의 해명에도 여론은 잦아들지 않았고 당국은 해당 경찰들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차가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경비행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활주로도 아닌 이곳에 착륙을 하죠.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국가대표 출신 고개 비행 선수였던 조종사가 이상 징후를 느끼고 비상 착륙을 시도한 거였습니다. 착륙을 하긴 했지만 앞서가던 SUV 차량과 충돌은 피하지 못해서 SUV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네, 색색깔의 불꽃이 쉴 새 없이 밤하늘을 뒤덮습니다. 마치 불꽃놀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불꽃 뒤로 맹렬한 화염이 치솟고 있습니다. 폭죽 공장의 전기 히터가 고장이 나서 불이 난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0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동원되고서야 겨우 불길이 잡혔습니다. 오래된 주택이 성처럼 들어선 동화 속 마을 같기도 한 여기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카스트로 피냐뇨입니다. 이곳의 단독주택 100채가 각각 1유로, 우리 돈 약 1,300원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서 인구가 줄고 노인들만 남아서 빈집을 헐값에라도 팔아 주민을 늘리기 위한 건데요. 싼 집값 대신 약 260만 원의 보증금과 3년 안에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게 조건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달에 SUV 차량이 고분 위에다 주차를 했던 경주 쪽샘 지구에는 1,000개에 가까운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무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무덤에서 화려한 비단벌레 장식과 바둑돌, 돌절구 같은 중요한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10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뜬 신라 공주로 추정이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이선화 기자입니다. 경주 쪽샘지구. 여기서도 중형급에 속하는 44호분입니다. 물방울 모양의 비단벌레 금동 장식이 더없이 화려합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을 놀라게 한 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둑돌과 돌절구, 그리고 금구슬, 은구슬, 옥을 꿰어 만든 가슴 장식입니다. 신라 최대 왕릉, 황남 대총에서나 볼 수 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최상위 계층의 무덤으로 추정하는 이유입니다. 무덤의 주인은 키 150cm 정도의 여성. 유물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미루어 연구자들은 10대 소녀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1500년 전 신라인들이 바둑을 즐긴 흔적도 찾을 수 있었는데 여성의 무덤에서 바둑 관련 유물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신라에는 이제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많았다고 해서 사진이 왔다는 기록인데 병약하나 바둑을 즐겼던 공주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뜨자 돌절구와 바둑알을 함께 묻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였고 따라서 이 용도로 약
돌절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7년째 발굴 중인 쪽샘지구 44호분. 연구자들은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샘솟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새롭게 팩트체크 맡게 됐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것들, 또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 뭐든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시작하죠. 극우 인사 지만원 씨, 5.18을 폄훼하는 주장으로 여러 차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에도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고요. 하지만 재판부가 고령,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도 지 씨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다 이랬어. 북한 간첩들하고 함께해서 일으켰대.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도 하고 지난 6월 새 책도 냈습니다. 그동안의 주장을 모두 모아놓은 책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음모론이 또 더해졌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원 600명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겁니다. 광주 시민 또 탈북자들을 북한군이라고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받게 만든 주장인데 여전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위 사실로 결론 내린 판결문 가운데 한 구절로 좀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 보기에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 의도적인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최근 지 씨가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원 유골이 발굴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2014년 청주에서 축구공원 지으려고 땅을 파던 중에 유골 429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 이게 5.18 때 내려온 북한 부대원 것이란 주장인데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경찰과 전문가가 조사를 벌였고 연고가 없는 유골을 모아놓은 묘지일 뿐 5.18과 관계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 씨는 심지어 이 유골이 발견될 것을 북한이 미리 알고 한 달 전에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다는 음모론까지 제시합니다. 역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지 씨는 이렇게 납득하기 힘든 주장에 살을 붙이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또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보신 것처럼 지 씨는 여러 차례 법원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허위 주장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5.18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처벌하는 5.18 특별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JTBC는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의회의 문제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한 구의원이 지역구의 정비사업조합장에 출마한 데 이어 책임지고 용적률을 풀어주겠다는 약속까지 한 사례를 보도합니다. 지방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재개발 목소리가 높은 마포구의 한 시장입니다. 지난 5월 지역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정비사업을 맡을 조합장을 뽑기 위해서입니다. 당직 선거에 출마한 조영덕 후보는 현직 마포구 의원입니다. 거기서 그분이 그 정견 발표할 때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용적률도 올리겠다는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죠. 그건 땅의 어떤 그 용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인데. 당시 회의록을 보면 조 의원은 주상복합도 만들어주겠다며 마포구 의원이고 행정건설위원장이기 때문에 자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용적률도 올리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 지역에 상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조영덕 의원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보시다시피 마포구 시장 한 복판에 있는데요. 만약 조 의원이 말하는 대로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습니다. 구의원 신분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조합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조합장을 겸직하는 의원을 소관상임위원회에 배정할 수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지방의원이 지역정비사업 조합장을 맡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겸직금지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조 의원은 당시 조합장 선거에선 떨어졌지만 이후 마포구의회 의장이 됐습니다. 조 의원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출마한 것이라며
의장이 됐으니 조합장 선거는 나가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진짜라면 100만 원이 넘는 옷들입니다. 하지만 가짜, 이른바 짝퉁입니다. 진품처럼 포장돼 세계 각지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짝퉁이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이 중국에서 가장 큰 짝퉁 시장을 찾아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상하이 공항에서 차로 2시간가량 떨어진 장수성의 한 외곽 도시입니다. 거리 입구부터 명품 브랜드가 등장해 짝퉁 거리에 도착한 걸 실감케 합니다. 지금 이 건물들 뒤편으로 대략 2,000여 곳이 넘는 짝퉁 가게들이 성업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중국 전역으로 짝퉁 명품을 공급하는 최대 원산지 중 한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가게마다 QR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짝퉁 명품 대신 검은 봉지들이 가게마다 가득 쌓여 있고 오토바이와 3륜차들이 수시로 가게 앞을 오갑니다. 보이지 않게 포장한 뒤 운반하는 겁니다. 매장들이 물건을 감춘 건 최근 단속 때문입니다. 能不能买楼上这个名牌的东西？现在买不到，对，因为这几天常熟在查潮牌。 도매시장이다 보니 상인들 위주로 은밀히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한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你是哪里过来的？我们韩国人。韩国人。韩国过来。然后呢？就听家的几种人。 QR코드를 통해 판매자가 연결되더니 짝퉁 명품 리스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색상별 세분화된 상품에 치수까지 단속이 무색하게 은밀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市场现在没有，你也可以加一下我们家微信，我也可以发快递。看一下货，看货，没有一家敢给你看，因为之前就有你们这个打扮的，就是记者暗访的。 가격은 정품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업자는 취재진의 영상도 제공했습니다. 광저우와 산둥성 등에서 몰래 생산하는데 포장에 방수 상태까지 진품과 다름없습니다. 브랜드도 따로 붙여 팝니다. 然后有一些品牌也会贴，然后我们就会在它的后领部贴上他们的牌子，然后这边贴上他们要什么牌子，然后你们把你们的商标寄过来，我们贴一下。 한국까지 밀수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韩国人有这么干？从我认识的就不是一个两个，韩国的、加拿大的我都认识。韩国的、加拿大的、日本的都有。 지역 사법당국은 올해만 300억 원 상당의 짝퉁 상품을 단속했지만 영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속이 시작되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이 짝퉁 시장 원산지. 중국 경찰과의 숨바꼭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수시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현역 의원이 위원장이 아닌 지역당원협의회 가운데 49곳에 대해 위원장을 교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협위원장이 원외에 있는 지역 가운데 35%입니다. 여기엔 인천의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와 강원도의 김진태 전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됐습니다. 권고를 받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조만간에 교체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세스코가 바이러스 케어까지.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에 세스코 자동 분사형 공기소독기가 있나요? 24시간 바이러스를 소독하니까. 바이러스 케어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세스코 바이러스 케어. 너 안 추워! 왜 추워? 여기 안타티카잖아! 이거 안타티카잖아! 우리는 겨울이 반갑다. 썸웨어 겨울 어디든 코오롱 스포츠. 네,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개편을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날씨에 대한 모든 것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의 세 번째 절기인 대설입니다.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 눈발만 날리면서 그 의미가 무색한 하루였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절기와 실제 날씨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10년간 겨울 절기들의 최저 기온을 보면 입동과 대한 등 5개 절기는 옛날에 비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대설은 유일하게 기온이 낮아졌는데요. 2010년 이전까진 대설도 기온이 오르는 추세였는데 이후부터는 기온이 점점 낮아진 겁니다. 온난화인데 왜 기온이 떨어진 걸까요? 북극이 뜨거워진 탓에 녹아내린 해빙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10년 주기로 해빙의 평균 면적을 보면 점차 작아져서 지난 10년은 면적이 가장 작은 상태입니다. 가을철 북극 해빙의 면적은 우리나라 초겨울 추위에 영향을 주는데요. 해빙이 많이 녹을수록 초겨울 한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난 10년간 이런 현상이 잦아지면서 대설에도 기온이 낮았던 겁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기승이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단 덜하겠지만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다시 차가운 고기압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왔는데요. 오늘 저녁 기온을 보면 서울을 포함한 이 중북부 지역은 이미 오늘 아침 기온과 큰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밤사이 맑은 하늘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은 영하 4도, 대전은 영하 3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전국 대부분이 오늘보다 크게는 5에서 7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으로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중북부 지역은 바람도 다소 강하겠는데요.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이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남부 지역은 오늘 미세먼지에 내일 발생하는 미세먼지까지 쌓이면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연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녁 7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멀어진 우리 거리만큼 내 삶과 더 가까워져서 들어줘라 나만 보다 오늘은 마침 내 관통했나 봐 구멍 난 이 맘 가리고파 새하얀 웃음 귀에 걸고서